더불어민주당에서 작성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유출 경위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 내에선 합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신청한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이 부실영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죄가 빠지고 개인 비리로 덮으려 한다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조건부 재신임 투표 논란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등 1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은 물론 사산이나 유산했을 때도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 체계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자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노동 관련 법안도 다수 통과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을 조정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유, 위니아 등 대규모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초대형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어떤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노동부가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기후노동위는 남편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현행법을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향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다음 주 국회가 사흘간 올해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특별법 같은 굵직한 법안은 물론 특검과 부동산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 부각을,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사흘간 이어집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9일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심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국 통상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국회 통제 범위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단일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잠시 잦아들었던 특검 공방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동시특검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을 요구하며 공천 뇌물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해 냅시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쟁점입니다. 다만 기업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13일 예정된 법사위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설탕세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 기조를 엄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확대라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해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교육 사회 분야에서는 공소청법 등 사법 검찰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의 개혁 필요성과 국민의힘의 검찰 해체 비판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개혁에 대한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미래 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 논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야는 특별법을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의 성과를 부각하고 민생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대정부 질문 직후인 12일 본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법 등 80여 건의 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설 연휴를 전후해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정리한 문서라고 해명했지만 합당 반대 의원들은 강하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대외비 문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번 달 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실무진 검토 차원에서 당원 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와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미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는 합당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오늘 당내 3선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합당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미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뇌물죄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원에만 집중하고 당비 대납이나 부당한 당원 모집 등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며 공천헌금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 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인 것입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조건부 재신임 투표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를 하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은 책임 회피,
자해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정치하랬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고 장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이틀째 제주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지역 주민을 만나 감귤 소비 진작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도 찾았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주간 이슈팩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야 집안 싸움. 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주 주간 이슈픽에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 했는데 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집안 싸움 이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내부 갈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로 조금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좀 이야기들이 충돌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불거진 당의 그 내분,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설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당의 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네. 갈등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먼저 민주당부터 좀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띄운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논란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주 다시 합당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일부 최고위원들 또 의원들은 이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제안에 불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이제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데,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정 대표는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초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중진 의원들과 만났고요. 오늘 10일에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정 대표의 생각은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합당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놓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그렇죠. 네,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개파의 좀 문제들도 있고 이 얘기를 좀 깊숙이 하자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더하기 이제 합당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빼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논란인데 국민의힘 당 상황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한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내분이 이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친한계 의원들과 수도권 당협위원장 등이 이제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까지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사퇴 의견이 우세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단서가 달렸었는데요. 사퇴를 요구하는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은 협박 정치로 당을 사지로 몰고 있다, 이제 파쇼 등극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당의 분열이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픽 바로 가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고, 지난 3일,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대표의 연설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이재명 정부 8개월에 대한 평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이제 경제와 또 외교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이 여야의 평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엇갈렸습니다. 먼저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방점을 찍었는데, 먼저 경제 분야에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고 경기 회복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요. 과도한 현금 살포로 통화량이 급증을 했고 고물가와 고환율을 이제 가지고 왔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과 물가 폭등에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외교 분야를 봐서도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또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이제 외교적 성과를 내세운 반면에 네. 장동혁 대표는 관세와 또 쿠팡 사태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한중 관계도 열세에 놓인다고 지적을 하고 이 대통령의 이 실용 외교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외교는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지난 이재명 정부 8개월간의 그 엇갈린 그 평가 들어봤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열어보도록 하죠. 우 의장 개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우 의장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동길 기자, 우원식 의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5월 29일까지고요. 네. 5월 30일이 되면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요, 다시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고 또 상임위원장도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우 의장의 이번 기자 간담회가 마지막 간담회였기 때문에 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우 의장은 이제 남은 임기 중점 과제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과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합의 가능한 것부터 이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임기 후에 당대표 도전 등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행보를 할 여유가 없다면서 이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3선의 황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황희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이현희 의원을 감사 겸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황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 그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이 AI 시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 기간 중 외국인들의 정치 댓글을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참정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당정이 추진하는 법 개정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 협의회를 갖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국민투표법 개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 가운데 그 바람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우 의장은 법 개정 시한을 이번 설 연휴 전후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국회 속으로 만나보시죠. 국회 경호 경비 측의 개표는 12.3 비상경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최소한 2월 중하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개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개헌이 훨씬 아주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선에서 논의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개헌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300만 이상 그리고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 6일 대선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지만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식 철회했고 이후 같은 해 7월 재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6.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는데요.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제는 국민이 개헌안 외에도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직접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이자 국민 주권의 상징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건데요.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실시되는데요. 이 법의 일부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원식 의장의 바람대로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변수는 야당을 향한 설득 여부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헌법 개정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귀가 번쩍 뛰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면 1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거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를 조만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개헌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혀온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여야정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입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정쟁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출발선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두 분의 좀 케미가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또 이번에 임세은 부대변인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우리 권 대변인께서는 네. 지금 좀 다치신 것 같은데요. 발을 네. 다치셨다고요. 네, 살짝 지금 이제 반 기부스를 했는데요. 네. 어쩐 일로? 네. 장동혁 대표님 그 교섭단체 연설 네. 리허설 때 가서 뜨겁게 응원을 하다가 네. 그 흥분에 못 이겨서 이게 발목을 네. 또 이렇게 당을 위해서 힘쓰시다가 또 이런 다치셨는데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하지만 힘을 내서 또 오늘 임해주셔야겠죠. 화이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그 초선 의원들을 만났고요. 또 그에 이어서 연쇄 설득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청 행보가 무색하게도 당 내에서의 갈등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0일엔 재선 의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좀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로 이제 여러 내용이 사실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는 토론의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물론 합당에 대한 찬반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지만 그 방식이랑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쉽지만 정청래 당 대표께서 그 제안을 하시기 전에 지금처럼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아니면 또 다른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이러한 그 의지와 명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고요. 지금 충분히 당 대표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과 설득 과정 속에서 아마 지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당원 투표입니다. 네, 저희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합당이라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총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득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희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논의해오고 시끌벅적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그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정청래 대표의 이 이제 초선, 재선 이런 만남이 실제로는 뭐 이제 겉으로는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합당이라는 결론을 지금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합당하겠다 약간 이 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러한 이제 행보를 보이시는 건데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조국 전 이제 법무부 장관 지금 대표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 대권 주자에 대한 어떤 포석을 놓고 지금 이러한 권력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이 합당 논의가 국민을 위한 어떤 연합의 어떤 행보가 아니라 여당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힘 겨루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사무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합당 문건을 두고 최고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비당권파의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과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고요. 정 대표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자료가 유출됐다면서 경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번에도 임세은 대변인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무단 쪽에서 실무 측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그냥 실무적 단위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 문건이 왜 작성됐고 또 심지어 언론에 왜 유출까지 됐는지의 경위를 아직까지는 파악은 하진 못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당대표조차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 자체도 오늘 문건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할 만큼 아마 실무 단위에서 조금 조용하게 앞으로 있을 시나리오들을 좀 정리하는 단위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사무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처장이 이 관련해서 경위를 지금 좀 지시를 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혹은 유출자가 어디 있는지를 지시한 상황이라 그 상황을 좀 저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미락이니 뭐니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나간 거고 그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대표도 모르는 미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무 단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단위에서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네, 짧게 또 의견 들어볼까요? 그런데 합당 그 문건의 논란의 이 본질을 저희가 보는 시각은 유출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미락이 아니라고 했지만 네. 그 내용과 의도의 그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사무처에서 합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그 자체가 지도부가 이미 합당을 전제로 움직였다는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금 설명이 없어 보이고요. 네. 사과 대신에 그냥 공식 보도되지 않은 자료의 유출을 그냥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내 이 갈등이 좀 풀어지려면은 누가 이 문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활용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혀야지 아마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문건이 유출된 만큼 또 다음 주가 주목되고 있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까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협박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반면에 정면 돌파를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건부 재신임 카드가 당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직을 걸라 이렇게 하면서 응수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기자회견 보면서 정말 그동안 고구마 100개 먹었던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네.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정당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저희가 직접 뽑은 당 대표신데 특정한 사유가 없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재신임을 원한다, 사퇴해라 뭐 이런 발언들을 만약에 너도 나도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당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희가 큰 이 본질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를 뽑은 당원이 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원의 어떤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말 자기의 직을 걸 정도의 그런 진정성 있고 어떤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중과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당대표, 지도부, 물론 우리 당원들께서 선출하신 거 맞죠. 민주적 절차에 선출하고 그 권위와 그 무게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그분이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 당도 보시면 정청래 당대표가 이 합당 제안을 던지는 문제로 저희도 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이러고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그 정치인의 자질과 리더십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저희는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정청래 대표는 의원들 한 분 한 분씩 만나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칠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당 게시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정치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제명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김종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디 보도에 의하면 무슨 말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또 좀 제명 지금 거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너무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공당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마저 가면 야, 너 당신 집 걸고 얘기해라. 나도 집 걸게. 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의 영화의 타짜에서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이거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식의 정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보기에도 좀 볼썽사납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대표가 되셨으니까 좀 너른 마음으로 좀 그런 비판과 비난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좀 네, 들어볼까 좀 하는데 반박을 네, 네. 거칠고 너무 네. 강경하게 대응하는 너무 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좀 반박을 드리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뭐 그 어떤 직에 있어서 고통의 무게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직을 걸어라 이 말까지 나온 배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뭐 한 전 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사안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재심 기간도 드렸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지금 검찰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당의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입니다. 똑같은 이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것이 뭐 따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를까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충분히 재심 기간도 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을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거에 있어서 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화평해야지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집안 흔들기를 좀 멈추게 하고 정말 이 집안의 질서를 공고히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에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고강도 메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정부가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경고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느 분부터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일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 네.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놀랐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나 우리 내각에 있는 분들 다주택자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발언에 따르면 네. 마귀인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발언까지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아마 먼저 처분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에게 좀 호통치듯이 하는 이러한 모습은 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정말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합니다. 규제와 억제가 아니라 공급에 있습니다. 많은 공급을 할 때 결국 부동산 안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나 아쉽고 왜 실패한 이전 정권의 그런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건 간에 국민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을 탓하기보다는 정책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것에 대한 반박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은 왜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먼저 차근차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요,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로 보유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혼생활도 보내고 자녀도 키우고 했던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을 네. 대통령 되셨다고 그걸 팔으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당연히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일단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공적인 마인드로 공적 마인드로 우리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그럼 책임감을 다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부모님께서 물려받으신 좀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도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동산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오랜 고질병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고질병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땅덩이가 적고 특히나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죠. 뭐 크게는 부동산 문제지만 더 좁게 얘기하면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더 좁게 얘기하면 서울의 이제 아파트 이런 문제로 저희가 귀결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가 집값
또 안정이 되고 실거주하고 계신 실제 실거주하신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청년과 그 집을 처음 구매하는 그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공급 6만 채를 저희가 계획을 한 바가 있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부동산 안정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딱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효과가 길게는 몇 개월 혹은 그 해 다음 해에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의지를 보여준 것은 적어도 투기 세력이 앞으로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불로소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행위는 근절하겠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도 잘 뒷받침할 것입니다. 공급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세금 문제는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유세 등의 세제 개편 가능성이 쏙쏙 이렇게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말의 어떤 무게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 것이 예전과의 어떤 이 말의 흐름이 조금씩 자꾸 변합니다. 그게 이제 윤 전 대통령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때는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또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제 이재명 정권이 혹여라도 이번 이 시기에 정말 이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좀 정책을 좀 일관되게 말을 바꾸지 말고 한번 좀 정말 시장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대통령께서 말이 바뀐 게 아니라요. 대통령의 의지는 정확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에 대한 존중은 기본 바탕이고요. 그 말씀하신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 말의 취지는 왜곡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그러니까 왜곡된 시장을 우리가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왜곡된 시장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식이거든요. 코스피거든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런 그 문제점들 바로 잡으니까 바로 주가 지수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이 부동산의 왜곡된 이런 시장을 바로 잡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법안의 쟁점이었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대신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을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은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세은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그 검찰 개혁 문제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큰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야 스타트가 되고 이제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많은 수기의 과정과 토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하려고 했을 때 보면 또 굳이 또 검찰이 그 당시에 보면은 항명을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를 한다고 계속 제동이 걸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지, 다수의 국민들의 의지는 이 정치 검찰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총론으로 모여졌고 저희 민주당은 당연히 공당이다 보니까 그런 의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사실 이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도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두어야 된다. 또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다. 아니면 아예 검찰은 수사권은 다 박탈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결론이 난 것은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만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물론 저희가 모든 줄기를 디테일하게 다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줄기와 큰 가닥은 만들어 두고 먼저 급하게 해결해 놓고 만약에 그 이후에서 디테일한 게 필요하면 그게 추가로 보완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음 달 초에 본회의 처리를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시작을 아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어떤 논의나 이런 사안들의 어떤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 없이 늘 민주당은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 구조 개편을 해버리면은 범죄 대응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요구권만 남기게 되면은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매우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수사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사회적 어떤 논의나 소통 없이 이렇게 다음 달 바로 본회의 처리하겠다, 이런 모습 정말 좀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어떤 친화적인 수사 구조의 재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권력의 수사를 앞으로는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행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좀 대응 어떻게 좀 아무래도 예상하고 저희가 의석수로서 밀리기 때문에 글쎄 또 필리버스터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누차 민주당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개혁은 소통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한 후에 입법을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결국 국민들께서도 저 당은 다수당으로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이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이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 수사권, 그다음에 이 공소청 문제가 오늘 당장 바짝한 게 아니라요. 몇 년 동안의 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저희가 목표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게 된 계기는, 우리 국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인정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정치검찰들의 행위들 때문에 오히려 촉발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지금도 역시 이 당 내에서도 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무슨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숨은 것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실행해 봐야 아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또 보완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큰 틀 안에서 국민적인 요구를 답해 드리는 것이 또 공당의 의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